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1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쇼팽 콩쿨 얘기했던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특집 2탄 특집 쇼팽 콩쿨 특집. 네. 자,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경 피아니스트 또 SBS 이경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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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소개를 직접. 직접? 네. 저부터 하나요? 네. 당연히.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이자 소소한 클래식 유튜버의 소쿨쌤이네요. 김윤경 피아니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아주 프로페셔널. 제 자중한 거예요. 네. 아나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디오가 너무 좋으시고. 네. 제가 살짝 부끄러워. 왜 그러십니까?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SBS 이경원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팩트 체크 전문. 뵐 줄이야. 네. 팩트 체크 전문이고 모 기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회사에 몰랐는데 환자가 있었어. 환자? 클래식에 빠진 환자가 중환자가 있었어. 그런 어릴 얘기를. 적부터 돈을 많이 썼죠. 음반 모으고. 역시 돈인가 봐요. 제가 가장 피해 다니는 사실 클래식 음악가들이 가장 피해 다니는 유형의 분이세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안 하시는데 너무 타박하시니까 좀 두려운 거죠. 저희들은 사실 전공에 대한 깊이가 있지. 어쨌든 이렇게 뭐 지식, 정보에 대한 건 좀 더디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앉아 계셔서 전 묻어가야겠다? 하고 근데 있죠. 저 같은 유형이 빚 좋은 개살구가 많아요. 서로 그냥. 왜 그러세요? 지금 서로. 네. 어쨌든 오늘 쇼팽 콩쿨 얘기하려고 이제 두 분 모셨는데 언제 끝났죠? 23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발표 나고서도 이제 뭐 무슨 수상자 콘서트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끝난지 날짜도 기억 못하고 그냥 항상 새벽이 낮같이 낮이 새벽같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새벽이었죠. 저희가 잠을 못 자는 새벽이. 맞나요? 맞아. 아니 목요일 그러니까 마지막 나온 게 목요일 아침. 새벽. 지난주에 21일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진짜 그 소소한 클래식 거기 엄청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소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첫째 날 하고는 또. 원래 의도는 그냥 한 번도 이 기사로는 많이 나가지만 어떤 콩쿠르에 대해서 방송 혹은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전달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다 알아요. 온 국민이 피아노를 몰라도. 근데 조성진 하면서 쇼팽 피아노 콩쿠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누가 쇼팽 콩쿠르에 대해서 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1차적인 소소한 클래식의 취지가 클래식 애호가들도 좋지만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짜로 한 명이라도 클래식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좀 나와 함께 가보자. 적어도 제 구독자들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진출자들도 본선에 한 7명 정도 올라갔고 기대도 좀 되고 일단 국제 콩쿠르 우승자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하고 이제 중간중간 뭐 중간 체크만 해보자였어요. 아주 소박하게. 그 영상 한 3개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 장단점이 이왕 시작하면 끝을 보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올렸는데 생각이 사람들한테 외국인들도 누가 경쟁을 하는지 알려주고 이들의 연주가 어땠는지 어쨌든 저는 피아노 공부를 오래 한 피아니스트니까 그냥 제 의견을 하면서 하면 조금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대중과 이 콩쿠르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세상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자고. 근데 거의 통신사 속보 수준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 아침에 소식 궁금하잖아요. 아직 궁금하면은 유튜브를 딱 키면 이미 뭐 많이 보니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면 항상 연주자님께서 이렇게 했던 게 제일 머리에 떠서 좋은 정보를 얻었던. 제가 속으로 내가
기자를 한번 시도해봤어도 어릴 때 재밌었겠다.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제가 이렇게 소식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회사에 좀 스카웃을 지금이라도 아닙니다. 한 2주 동안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쇼팽 콩쿠르 막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을 좀 먼저 차례로. 총평이요? 이건 전문가분께서 저를 먼저 보시나요? 보조 마치러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콩쿠르를 팔로우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사실 학생 때는 모두 다 그렇겠지만 그냥 아는 사람 혹은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동료 중에 누가 나가면 보고 이름이 좀 난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되지 모든 연주자들을 스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든 연주자들을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까도 가져왔었는데 그 연주자들 프로필이랑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 행보를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다 훑었어요. 87명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꽂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를 찾아서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예선의 87명 중에 9명인가 7명인가가 예선을 하지 않고 그냥 면제돼서 올라간 피아니스트들이 있었잖아요.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도 뭐 토마루 우시다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너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딱 정말 한 30초 듣고 제가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끝까지 들을 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제가 임의로 걸으면서 보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총평. 총평이라고 기분은 안타까움과 약간 대견함. 어쨌든 다 저보다 어리잖아요. 어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활발하게 지금 한창 활동을 해야 되는 피아니스트들이 1년을 약간 세장에 갇힌 듯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그 고바야시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서 줌으로 뭐 레슨을 받고 물론 폴란드 친구들이 안 그랬겠지만 유럽에서 그러면서 첫 번째 느꼈던 건 굉장히 그 스스로 음악과 대면하는 깊이가 깊어졌다. 좀 전반적으로 자신만의 스토리가 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좋았고 두 번째는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피아니스트들은 연주 무대에 많이 서면 설수록 좀 자신의 기량이 넓어지고 음악성도 깊어지는 것 외에 좀 그 개성도 짙어지면서 좀 풍부해진 게 있어요. 무대에 자꾸 출전을 해야 그 끼를 발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피아니스트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코비드19로 인한 현상들이 아닐까. 이렇게 딱 다 들어도 얘는 정말 뭐 따놓은 1등 막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마르타 알게리키가 나와서 했을 때처럼 그냥 압도적으로 뭐 이보 포그렐릭이란 그런 압도적인 연주자가 과연 있었나? 조금 그런 의문은 들었지만 보편적으로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훌륭하고 깊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을까. 사실 수상자가 많았죠. 수상자가 많았잖아요. 공동 2위하고 4위가 다 공동. 그렇죠. 총 8명 입상을 했죠. 가장 많이 입상한 콩쿠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 2위 비워놓고 뭐 3위 주고 이런 식의. 2005년도 때가 3위랑 4위가 2명씩이지만 그땐 준우승이 없었죠. 맞아요. 2위가 없었죠. 임동혁, 임동민 형제가 탔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막 공동 많이 나오니까 아니 그때도 왜 그러면 공동 2위를 주지 왜 공동 3위를 줬어?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는. 맞아요. 좀 결과가 의아스러운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뭐 믿고 따라야죠. 어떡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잠 많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평소에는 음악을 그냥 편안하게 나 스스로 이완된 상태에서 보잖아요. 근데 콩쿠르는 확실히 딱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되게 분석적으로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음악은 분석적으로 감상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저 스스로에게 콩쿠르는 괜찮다고 허용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들으면서 디테일을 보기도 하고 왜 이 연주자는 여기 이렇게 루바토를 강하게 넣지? 네. 페달랑이 너무 강한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혼자 이렇게 완전 전문가 스스로 전문가가 된 네. 양 이렇게 네. 코스프레를 하면서 네. 들으니까 스스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특히 연주자별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같은 공간에서 피아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심지어 같은 곡을 연주할 때 같은 순간에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 맞아요. 평소에는 음반과 음반별로 비교를 하지만 이번에 똑같은 홀에서 똑같은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별로 이렇게 음악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김수연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다 보지 않았고요. 이제 막판에 이제 결선쯤 가고 한 2라운드쯤부터 이제 띄엄띄엄 보기 시작해서 3라운드 좀 보고 그랬는데 일단 저거 피아니스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 생각했어요, 진짜. 이게 라운드 바뀔 때마다 거의 뭐 조금씩 시간이 차이는 있지만 여러 곡을 한 번에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뭔가 연주회를 하는 것 같은 리사이트를 하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그거를 딱 끝나면 이게 뭐 몇 팀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바로 또 결과 나오면 바로 또 그 다음 라운드로 가서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하고 이거를 물론 중간에 떨어지면 조금 덜 하지만 어쨌든 그게 끝까지 간다는 게 저거는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다들 대단하다. 정말. 근데 그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연주자님한테. 심사가 그러니까 공정할까요? 이게 그분들은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거기 계산해 보면은 오전부터 한 몇 4-5시간 오고 그죠. 저녁 4-5시간을 거의 계속 8시간에서 10시간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네. 저분들이 저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력이 음악이 좋아도 떨어지지 않고 저거를 끝까지 잘 들어서 평가를 음악을 좋아하면 가능할까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콩쿠르라는 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게 심사위원들도 조금 피곤한 날이 있고 아니면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가 아니면 오전에는 뭐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혹은 앞에 연주자에게 너무 마음을 뺏겼으면 그 다음에 있는 연주자가 아무리 잘 쳐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귀가 그만큼 두 번째 연주자에게 호감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다 이제 실기 채점이라는 걸 하고 콩쿠르 채점을 하면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입상자나 우승자들한텐 쟤는 그냥 이길 운인가 보다. 행운인가 보다. 정말 행운이 저 아이와 저 음악가와 함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그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역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모든 게. 뭐 인생이 그렇죠, 뭐. 인생이 그렇죠. 저희 의도하지 않고 너무 훌륭하게 잘했는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풀려나가는 음악가들이 있는가 보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콩쿠르에서 또 다시 인생을 맞아요. 콩쿠르에서 인생을 볼 수 있죠. 그럼 이번 우승자는 누구예요? 브루스 리우라는 이소룡 닮았다고. 그렇죠. 뭐 다들 브루스 리가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소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중국계 캐나다. 근데 그 친구가 태어나기는 제가 알기로는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유럽에서 태어나서 그 파리의 감성을 또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인가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파리의 감성은 별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어쨌든 진짜 저도 처음에는 하도 사람들이 이소룡이라고 진짜 브루스 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확인해 보니까 리우이더라고요. 리우. 진짜 저도 놀란 게 1라운드 딱 끝나고 정말 제야의 고수가 많은 게 브루스 리우가 우승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몇몇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는 우승할 만한 하다라는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이제 좀 콩쿠르라는 것도 뭐 아까 이제 연주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좀 인간이잖아요. 심사위원도. 네, 그러니까 누구 제자니 혹은 어떤 콩쿠르 출신이니 혹은 뭐 어느 나라 출신이니 이런 걸 통해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네. 사실 브루스 리오는 출발선에서 그렇게 주목받은 물론 당타이손 제자긴 했지만 심사위원이었던 네.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관객 반응이 정말 1라운드부터 네. 브라보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로 전달되지 않는 그 미묘한 뭔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 톤의 특별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선율을 했을 때 다 아름답게 했는데 아름다운 그 타이밍보다 음악적으로 얘기하면 그 톤 컬러를 그리고 특별하게 파찌올리로 네, 보통 스타인웨이로 네. 우승하는 사람들이 그죠. 많잖아요. 네. 대부분인데 파찌올리 피아노로 그 홀에서 그게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으면 이렇게 환호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 파이널을 보고 나서 네. 물론 그 앞에 이혁이 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브루스 리우가 나왔는데 딱 끝나고 나서 완전 열광하고 계속 이제 다시 나오라고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기립도 많이 하고 이혁 때도 많이 했지만 네. 이때도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는 또 여기서 유튜브로 듣는 거랑은 또 다른 뭔가가 있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커튼콜 다시 나와서 인사하기를 원했는데 안 나갔다고. 네. 그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그랬지만 이거는 컴페티션이라서 자기는 안 나갔다. 리사이틀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위너 콘서트 할 때는 이제 당연히 다시 그렇죠. 나가서 답례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약간 그 생각은 들었는데 마지막 순서였잖아요. 네. 집에 가시려는 분들과 섞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더 열광적으로 맞아요.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실 그 브루스 리우에 대한 찬사도 있지만 이제 이걸 내가 전부 다 끝까지 잘 받고 이제 잘 그쵸, 끝났다라는 뭐 그런 게 다 합쳐진 전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뭐 입시도 그렇지 않아요. 뽑는 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혁 피아니스트가 상당히 좋은 이 순서가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브루스 리가 그 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감성과 귀가 더 열려있고 막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두 훈남, 나름 카리스마 있게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에 대한 또 콩쿨 전체 아니면 그날의 콘서트에 대한 이 열정이 한꺼번에 나와서 특별히 마지막 순서에 더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었겠다 싶고 아무튼 잘 뽑았다. 순서가 아주 좋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순서가 또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겠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며칠에 걸쳐서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날 들은 연주자에 대한 그 생각이 감성이 제일 살아있잖아요. 첫날에 그쵸.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져요. 이미 기억에서 없어지고 머리에 이제 팩트로만 남아있지 감흥은 많이 내려가. 왜냐면 계속 덮이니까. 그래서 좀 뒷번호에 연주만 잘하면 물론 심사위원들이 너무 지쳐있을 때면 안 되지만 이거는 그냥 매번 4시간씩 끊어서 갔기 때문에 특별히 셋째 날이라고 지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니까 순서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혁도 수상을 했으면 좋았을 거. 안타까웠어요. 그 마지막 그 파트에 했던 사람들이 아마 다 수상을 했을걸요? 했죠. 많이 했죠. 마지막이 고바야시가 하고 한 명 저희 쿠슬리. 그러니까 다 수상을 했거든요. 그 파트에서. 안타깝네요. 이혁은 어떻게 좋았다면서요? 이혁. 반응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이혁 피아니스트는 꼭 라이브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라이브에서 전달되는 감동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보다도. 근데 이혁 피아니스트의 장점은 되게 자기 스토리가 확실해요. 확실하고 진짜 음악에 빠져서 연주를 해요.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피아니스티컬리 테크닉적으로 조금 일반적으로 실수는 다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은 좀 실수에 관대하지 않은 편인데 그쵸. 혹독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런 분들 저기서 틀렸어, 몇 음 틀렸어. 아는 척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이 틀리는 게 음악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악은 얼만큼 이 작품의 스토리를 전달을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근데 이어 피아니스트는 그게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콩쿠르니까 테크니컬리 어느 정도 완벽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그 부분에서 매번의 라운드에서 좀 실수가 잦았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열광하는 모습에 저 사람은 진짜 그 전달력이 좀 특별하다. 그리고 저도 일단 본선하기 전에 이어 피아니스트의 쇼팽 녹턴을 듣고 그때 그 쇼팽 녹턴을 어떻게 찍었냐면 얼굴을 안 보여주고 손만 보여주면서 갔어요. 클로즈업을. 매번 좀 달랐거든요. 그 쇼팽 측에서 그 녹화를 한 게.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얘 누구야? 이 친구 누구지?라고 봤거든요. 그만큼 톤 하나에 좀 자기의 감성이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고 또 마지막 협주곡은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이 처음 연주해본 이제 공부한 협주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주곡 2번을 정말 반복적으로 자기 18번 같은 곡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혹시 결과가 달랐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좀 무게 있는 2번이었어요. 사실 2번은 쇼팽이 처음으로 작곡한 협주곡이기 때문에 E 마이너 보통 이제 더 화려하고 열정적인 E 마이너에 비해서 그 풋풋함이 더 묻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조금 색다르다. 근데 오히려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지휘자 혹시 보셨어요? 이어 피아니스트 할 때? 지휘자가 너무 이형 연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자는 너무 얼굴에 이 협연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도드라지더라고요. 애정이 많이 묻어나죠. 애정이 묻어나는 때도 있고 무표정으로 진짜 자기가 그냥 해야 할 일, 지휘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 지휘자는 되게 감정적이네. 그런데 이혁 피아니스트는 이혁이 피아니스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막 엔조이를 하면서 그냥 이어 피아니스트는 애정 너무 예쁘니까 막 뒷받침해 주려고 막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어 피아니스트 인터뷰에서 지휘자 선생님께서 자기가 이제 쇼팽은 루바토도 많고 타이밍이 이제 플렉스 자유로우니까 오케스트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원래. 근데 그걸 너무 배려해 주시면서 도와주려고 애써서 그 서포트를 해주신 게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돼서 아쉽지만 또 기회가 있잖아요, 피아니스트는. 근데 음색이 되게 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게루 가와이가 어찌 보면 되게 청량한 음색을 갖고 있음에도 되게 짙은 음색을 갖고 약간 회색빛의 짙은 음색. 그래서 이 피아노로 이런 짙은 음색, 전 처음에 왜 이 피아니스트가 왜 시게루 가와이를 선택을 했나, 차라리 본인 스타일대로라면 스타이네이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같이 조금 보완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가와이로 시게루 가와이로 연주하는 거 자체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연주자들이 이런 무대에서 왜 스타이네이가 아닌 뭐 야마하도 그렇지만 시게루 가와이보다 시게루 가와이가 훨씬 톤이 좋으니까 선택을 했을까 했는데 이어 피아니스트 3차까지는 괜찮았는데 본선 무대는 조금 전 아쉬웠어요. 그런 감성이 이어 피아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스타인웨이로 했으면 훨씬 더 훌륭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라이브를 안 들었으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히려 1차, 2차, 3차 때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소리를 내지? 라고 또 감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 굉장히 부드러운 음색도 있었고 뭐 판타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쇼팽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감미롭고 아름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풍우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일단 본인이 너무 몸이 병약했고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연상인 쌍드와 막 열애를 하면서 온 지탄을 또 다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이 많은 가운데 작품을 이렇게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한 어떤 애통함도 있고 슬픔도 굉장히 짙은 고뇌, 뭐 고독한 게 다 녹아져 있어서 판타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그런 말씀하신 깊은 톤으로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협주곡은 좀 아쉬웠죠. 소나타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소나타가 너무 좋았거든요. 소나타 좋았어요. 3번 했잖아요. 특히 4악장. 2번도 하고 3라운드에서 3라운드에서 3번. 근데 2번을 안 할 때 소나타를 또 했었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쇼팽 콩쿠르 1, 2라운드는 이제 어찌 보면 어떤 테크닉과 뉘앙스나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한다면 소나타가 전면에 등장하는 3라운드와 콘체르트의 파이널은 이 사람의 곡을 바라보는 그런 구조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1, 2라운드보다는 3라운드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4악장으로 갈수록 사실 어린 연주자는 이제 1악장에 너무 많은 힘을 썼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힘에 안배하기 좀 어렵잖아요. 연주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어 피아니스트는 4악장에서 그 응축됐던 에너지를 확 터뜨리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소나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영화를 좀 본 것 같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1, 2, 3, 4악장이지만 이게 한 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그 장면을 1악장에서 2악장에서 3악장에서 4악장 가는 그 구조를 일부러 하진 않았겠지만 물론 마음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잘 펼쳐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도 뭐 박수도 열화 같은 성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혁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이혁이 어릴 때 빌리 스쿨에 참여했었다. 그게 뭐예요? 빌리 스쿨이 뭐냐면 빌리 엘리엇이라는 뮤지컬 있잖아요. 그 뮤지컬에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들이 가서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는 그게 되게 길거든요. 한 1년 넘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그 트레이닝 마치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무대에 올라갈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빌리 엘리엇이라는 뮤지컬을 공연을 하는데 이 친구가 맨 처음에 2010년에 이게 빌리 엘리엇이 아마 2010년이었을 거예요. 그때쯤 이제 한국에서 초연할 때 그때 빌리 스쿨에 참여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용을 했다라는. 네, 무대에 올라가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까지는 안 갔지만 이 이혁이 어릴 때 그러니까 뭐 9살, 10살 이럴 때예요. 그때 거기 참가를 해서 심지어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이혁 군이 뭐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리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한 게 물론 오디오는 없어요. 그건 이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빌리 엘리엇 그 제작사에 물어봤어요. 그 이번에 파이널까지 올라간 그 피아니스트가 예전에 빌리 스쿨을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누구래요? 그래가지고 이혁이라고 맨 처음에 했던 그때 했었대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고서는 딱 좀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혁 했더니 딱 기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걔는 그때도 음악 천재였다고. 그리고 뭐 춤을 그렇게 잘 추진 않았지만 리듬감이 정말 대단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을 잘 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올라간 그 피아니스트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해줘서 너무 그러냐고. 경사났어요. 막 이러면서 빌리 스쿨에서 또 한 명의 인재가 탄생했다. 막 이러면서. 무용 잘해, 피아노 잘해, 바이올린도 잘해.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세상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인생이지 뭐. 모든 거의 결론은 인생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왜 결선 끝나고서 이제 수상자 발표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 오래 끌었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원래 예정 시간보다 뭐 원래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반쯤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9시만 이때 9시 좀 넘어서 발표했죠. 그때 발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쇼팽 토크라고 해서 약간 시간 끄는 토크를 때우기. 그래서 12시간을요? 3시간은 아니었는데 1시간 이상 했어요. 하다가 말다가. 12명이 다, 그러니까 파이널에 올라간 12명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토크가 있었어요. 근데 결선 끝나고 나서 콩쿠르에 나가니까 수상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근데 그때 보셨겠지만 이혁
이 빨간 바지. 맞아. 그 약간 트레이닝 같은. 네, 약간 느낌이. 색도 좀 상반되는 다른 색, 초록색인지. 맞아. 위에는 푸른색 푸른 계열. 밑에는 빨간 바지. 그리고 또 그 마르틴 가르시아가 이렇게 그 친구는 또 꽃분홍색의 티셔츠를 둘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둘이 같이 이렇게 친구인지.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뭐 어떠셨냐고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어느 분이 얘기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혁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그러면 이혁 먼저 얘기하시라고 했더니 아니 이거 마이크 저기 그 교회의 소리타가 자기한테 하라고 마이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번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선택한 이게 준 거다. 근데 보니까 얘기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잘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인터뷰 이런 게 있게 되면 네가 얘기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때 쇼팽 토크 이렇게 진행되는데 보니까 끼도 많으시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재밌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 친구 혹시 성격이 좀 낙천적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소소한 클래식의 첫 영상 만들기 전에 이제 진출자들 7명을 다 컨택을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해서. 진짜요? 어떤 분은 이제 서면으로. 방송국에 스카우트 해야 되겠네. 중요하게 이렇게 섭외하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메일로 일단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알아서 메일로도 보내고 SNS에 여러 계정의 메신저 그래서 이제 연락이 닿은 분도 있고 나중에 닿은 친구도 있고 어떤 이제 피아니스트는 기획사에게 연락을 대신 해달라 이런 분도 있고 그중에 이제 원래 3명은 그 영상 인터뷰를 해주기로 했는데 가주현 피아니스트랑 그 최영록 피아니스트는 이제 영상으로 가주현 피아니스트는 직접 만날 수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 만났고요. 최영록 피아니스트는 이제 이미 유럽에 가 있어서 못 만났고 박유민 피아니스트를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둘 다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저기 서면으로 합시다. 이래서 하고. 근데 이혁 피아니스트는 너무 이 무대에 서게 되는 게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다는 이제 서면으로만 저에게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3차와 파이널 결과가 나기 전에 폴란드 라디오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피아니스트와 이혁 피아니스트 2명이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혁 피아니스트가 계속 그 웃음을 물론 다 웃었지만 유난히 그 긍정의 에너지가 뿜어 나오면서 기자가 이랬어요. 혹시 오늘 연주한 마조르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여기 제가 중간에 좀 안보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음악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리고 뭐 다른 거에도 그 부분에서 좀 되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제가 바르샤바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오늘은 오늘 것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 친구는 성격도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맞아. 다행히 패션 센스는 없는 걸로. 아니요, 근데 그것도 좋았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트레이닝 색깔을. 근데 생각보다 성격이랑 피아노 스타일이 그러니까 연주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되게 진중했잖아요. 네, 되게 피아노에서. 전 짙은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낙천적인 성격이랑 조금 대비되니까 그것도 약간 좀 재밌는 포인트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 웃을 때 너무 그 천진난만하게 환하게 웃잖아요. 그것도 좀 특별했어요. 그 빌리 스쿨 때 어릴 때 사진도 누가 찾아가지고 막 올렸어요. 네티즌 수사대들이 요즘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어릴 때 그 표정 있잖아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말씀하세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워낙 쇼팽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나간 콩쿨도 쇼팽 관련된 콩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선 무대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이제 좀 설레고 기쁘다고 맞아요. 드림 컴트루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수현 피아니스트 인터뷰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김수현 피아니스트에게는 이제 보통 기자들이 이제 비슷한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마조르카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조르카라는 게 쇼팽 콩쿠르에서 마조르카 특별상도 있을 만큼 진짜 그 리듬을 그게 부점 리듬인데 그 리듬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뭐 우리나라 국악이나 어떤 가락을
그쵸. 폴란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과연 할까 할 정도로 진짜 그런 민속적인 요소가 짙기 때문에 외국인 피아니스트들 중에도 특별히 마수르카의 감성을 뭐 루빈스타인 같은 연주자나 돼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걸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너무 내가 몸으로 느끼기엔 힘들어서 마수르카 춤도 보고 많이 듣고 뭐 그랬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 역시 자신의 연주에 그 무대에 너무 만족스러워했고 저는 이제 김수현 피아니스트의 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근데 1, 2, 3차 무대 중에 3차가 가장 좋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손색이 없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제가 김수현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굉장히 아름다운 뭐 유럽의 어디 호숫가를 가서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솔솔 부는 바람에 나뭇잎도 살랑살랑하고 그냥 계속 쳐다보게 되는 아름다움이 있는 피아니스트예요. 연주 자체가. 근데 3차 무대에서는 1, 2차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3차에서는 굉장히 사색하는 듯한 그 기품이 더 느껴져가지고 3차 무대는 진짜 좋았다라고 특별히 느꼈어요. 특별히. 근데 항상 연주자들은 보면 그 특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잘 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좀 더 특별해. 뭐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이게 있고 그게 이제 개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3차 때 이미 1, 2차 때 왜 긴장을 많이 하는데 연주를 2번이나 하니까 힘들지만 몸이 풀린 거라 그래요. 저희 이제 뭐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무대라도 몸이 풀리고 긴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음악에 몰입을 하면서 가장 본인이 몰입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무대였다고. 그래서 그게 좀 전달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이널에 못 가서 파이널에 못 올라가서 많이 안타까웠죠. 그러게요. 파이널이 12명이니까 사실 보통 10명이 가는데 12명이니까 사실 더 많이 올라갔는데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심사위원 중에 한국인이 있었으면 조금 뭐 어땠을까?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그냥 저의 억측인데 약간. 근데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입상자 8명 중에 물론 저도 뭐 심사위원들의 제자가 많이 뽑혔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채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채점 못 하고. 물론 뭐 개중에는 또 이런 반박도 있어요. 그들만의 그런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끌어주기 문화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쇼팽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미 제자로 픽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인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뭐 이번에 8명 중에 4명이 보니까 심사위원 제자들이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정을 내보이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일본을 예를 들자면 일단 숫자적으로 좀 한국이 좀 적었잖아요. 그쵸. 피아니스트 중에. 그리고 이번에 일본 피아니스트들 중에 상당히 3차에도 많이 올라갔죠. 일본 피아니스트 너무 잘하던데요.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그냥 한 명만 잘한 게 아니고 다 그냥 잘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 중에 누가 입상을 해도 솔직히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할 만큼 다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지 않나 숫자적으로. 국가 안배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국가 안배 2명 올라갔으니까 결승에 일본에서. 이번에 일본 출전자 중에 되게 화제의 출전자가 있었잖아요. 그 왜 저기 2라운드까지는 올라갔나요? 그 나고야 의대 출신의 의대생. 의대생. 사와다랑 그리고 2명 있었는데 유튜버도 있어. 피아니스트 유튜버. 갑자기 수미노가 3라운드까지 하나는 의대생이고 한 명은 공대생인데 유튜버고. 되게 부럽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얼마나 천재면 저래. 저도 속으로 진짜 왜 나왔을까? 나온 거예요. 의대생이에요. 그 피아니스트는 2라운드까지 갔죠. 갔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스미노는 3라운드까지 갔고. 근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 안 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게
거기서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아니지 않을까.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죠. 그죠. 음악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아시다시피 정말 그냥 그것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파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술이. 그래서 참, 야, 쟤네들 정말 신기하다. 근데 본인이 인터뷰 때 자기는 의사로서도 생명을 살리지만 음악으로서도 사람의 생명을 좀 살리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기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네요. 네. 그 스미노는 저도 그래서 그걸 찾아서 봤거든요. 그 피아노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좀 봤어요. 근데 유튜버 이름이 카틴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엄청 많이 올렸어요. 정말. 그래서 구독자가 그때 80만 이상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쇼팽 협회, 그 쇼팽 콩쿨의 유튜브 구독자가 30만 뭐 이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미노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근데 물론 실력이 없는데 억지로 안고 갈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전공은 안 했지만 뭐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뭐 계속 이렇게 피아노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도쿄대, 공대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까지 이런 수준으로 했을까 정말. 연주 클립 영상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팽 협회에서도 맞아요. 3라운드까지는 진출시킬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남았죠. 그게 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그 생각을 바르샤바에서 일단은 콩쿠르를 한번 하면 그 나라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이벤트인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끊기고 이번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광고부터 시작해서 흥행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어쩔 수 없죠. 돈이 있어야 콩쿠르도 진행을 하니까. 근데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중국 피아니스트들 되게 많이 진출을 했는데 사실 하우라우 말고는 다 떨어졌잖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된다면서요. 유튜브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음모론이죠.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뭐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아마 유튜브로는 못 보더라도 중국 안에서도 뭔가 그걸 볼 수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인데 중국어 댓글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VPN 이런 거 쓰면 사실은 뭐 억지로라도 볼 수는 있고 아마 중국의 어떤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누가 올렸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유튜브는 정말 그 스미노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걸로 진짜 많이 봤더라고요. 자기 혼자 몇십만이 된대요. 그죠? 막 클립 영상에. 혼자 뭐 월등하게 높고. 근데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꾸 그냥 유튜버라고 하지 마라. 이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전공은 안 했지만 이미 일본에서 그냥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콩쿠르에도 나가서 상도 받고. 맞아요. 그래서 교회 소리타도 유튜브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육 피아노 영상을 올린대요. 교습 영상을 올린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유튜버인데 왜 유튜브라고 사실 이제 좀 음악계가 약간 좀 보수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교회의 소리타도 유튜버다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와 쇼팽 콩쿠르 참 전 세계인들이 그 왜 특히 생으로 볼 때는 막 댓글이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비록 다들 자기 방구석에 앉아있지만 이 똑같은 사람의 연주를 지금 같이 막 수만 명이 막 같이 그 순간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끔 새삼스럽게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연주를 보면서 왜 이렇게 댓글을 달지 그 생각을 했어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딱 꺼놓고 전 연주만 봤는데 미스터치 잡아내려고. 맞네요. 롱노트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스터치를 물론 우리나라에서 되게 막 이렇게 까다롭게 막 잡아내고 막 지적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스터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실수를 해도 다음 라운드에 가네? 그런 걸 이제 보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생각에 쇼팽 콩쿠르에 올 정도 되면 그런 실수 물론 실수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실수는 대충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없죠. 네. 없어서 아마 통과를 해서 그쵸. 본선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연주니까 네, 그 상대적으로 근육이 그냥 자기 혼자 놀 수도 있고 순간 집중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하니까 너무 온도 차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발생할 수밖에 정도의 없는데 차이. 조금 다 하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브루스 리우가 좀 브루스 리우가 조금 적었죠. 굉장히 완벽에 가까워. 근데 그래도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또 잡아내시네. 기자님도 잡아내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미스터치가 많다고 해서 나쁜 연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뭐 알프레도 코르토 같은 사람들은 그 거장이 미스터치 완전히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시대적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콩쿠르에 참가한 연주자들은 그 미스터치 그 자체보다 내면서 조금씩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진 게 JJ 주니브이였거든요. 저도 그래요.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17살 최애 지금. 너무 좋았는데 이제 3라운드, 4라운드 갈수록 특히 이제 결선에서 1악장에서 중간에 이제 미스터치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본인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템포 조절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재연부 쪽에서는 다시 나아졌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미스터치 그 자체보다는 미스터치를 내면서 워낙에 이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조금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관객에서 나는 어떤 소리. 그쵸. 근데 제가 이번에 무대에서 혹시 기자 못 들어보셨어요? 핸드폰 소리가 잠깐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줄리브이 때였던 거예요. 그게 결선이었어요. 하우라우인가? 하우라우 중국이었어요. 그 제가 결선에서. 계속 이상하다. 앞으로 돌려서 다시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나는 핸드폰 벨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지금 국제 콩쿠르 파이널 무대에서 이럴 수가 있지 이랬는데 줄리브이가 되게 감성적인 피아니스트잖아요. 근데 일단 지휘자가 줄리브이를 그렇게 돕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게 조금 얄미웠고 줄리브이 전 개인적인 애착도 크고 사실 저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17살이. 저도 원픽이에요 이번 콩쿠르에. 그래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미 코바야시랑. 그런데 그 연주를 해보면 진짜 무대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미스터치가 나도 그냥 대범하게 낫네 이러면서 그냥 쫙 끌고 나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하나의 뭐 잡음이던 내 미스터치건 그러니까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요소로 인해 한바탕 안에서 막 휘둘리면서 이렇게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정신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게 악몽이에요 그때. 맞아요. 진짜로. 근데 1악장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가 눈을 계속 감고 집중하려고 너무 애쓰는데 오케스트라는 그렇게 봐주진 않았지만 하고 이제 2, 3악장 가서는 페이스를 좀 찾아서 갔죠. 근데 1, 2, 3차의 성적이 워낙 뛰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실 저희도 이제 방송하는 방송쟁이들 입장에서도 1, 2년 차 때 중계차를 탈 때 처음엔 3, 4문장을 외워요.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거기서 씹으면은 다음에 내가 왜 거기서 씹었지 이러면서 다음 문장 읽으면서도 혼자서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처음 씹으면 뭐 그냥 읽으면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경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이랑 좀 나이가 들어서 방송을 할 때 이 방송을 대면하는 자세가 확실히 다르다. 이 잔실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대범함. 이혁은 그닥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던데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저도 그 생각했어요. 별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 왼손이 뭉개져도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게 최대 장점일 수 있죠. 음악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간 이 펄스라는 게 있는데 그 펄스가 뭐냐면 심장 박동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외국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레슨을 받을 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박자가 아닌 펄스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연주자가 그 펄스를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호흡을 계속 연주자가 끌고 나가야 관객이 그 호흡과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연주자가 그 호흡을 중간에 살짝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관객이 같이 잃어버려요. 자신도 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저 연주에 집중이 안 돼 그러면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 이혁 피아니스트는 그 호흡을 끌고 나가는 게 타고난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양궁 때 호흡 측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맞아. 심박. 네. 쇼팽 콩쿠르에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네. 쇼팽 옆에 메일이라도 하나 보내. 아니 이제 이렇게 보면 떠는 게 손가락을 봐도 떠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떨면서 쳐요. 막 이렇게 떨면서 치더라고요. 막 느린 거 할 때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쳐요. 전 그때 창 내렸어요. 나도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 진짜. 그게 나중에는 정말 진짜 이혁의 파이널을 볼 때는 정말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막 너무 막 이러면서 보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것도 무슨 약간 스포츠 경기는 아니지만 또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막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스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못 보통 보신다면서요. 음악 하시는 분들의 부모님들은 연주 잘 못 봐요. 거의 95% 넘게가 연주를 못 보시고 이제 막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예 안 들으시는 분 많죠. 네. 제가 이번에 그 최형록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어디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뭐 이런 후기 얘기하는 걸 봤는데 거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부모님들은 못 보셨대요. 생으로 안 하고 끝나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이제부터 봐도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봤다고. 계속 기도하고 그동안에는. 그럼요. 정말. 가끔 연주하다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까 뭐 준리브이도 말씀하셨지만 그 실수가 날 때 갑자기 그냥 실수가 있고 대형 사고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눈앞이 캄캄해져요. 캄캄해지면 그래 밖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하고 있던가 응원하고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갈 때도 있죠. 그 연주자가 무대에도 감당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대범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 콩쿨 때 기억나는 게 이제 2015년도 조성진 씨가 우승했을 때 3위를 했던 케이트 리우가 사막장에 아예 프레이전을 그냥 드러내는 실수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범하게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3위까지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일부러 뭐 실내악 같은 경우는 연주하다가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틀린 거예요. 근데 관객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저희들은 더 의연한 척 그런 연주자들이 꽤 많아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이 진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니까 참 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아까 최용록 피아니스트 연주 너무 좋으셨다고. 네, 좋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쇼팽 콩쿨이 그전에 유튜브 이런 게 활발하게 하지 않을 때는 사실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나중에 결과를 전해 듣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상을 타지는 않더라도 다 자기 픽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정말 당신이 수상 못했지만 당신이 이번 대회에서 나의 가장 페이보릿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모든 출전자들이 다 그런 팬들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영록 씨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가서 봤는데 다시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약간 콩쿨에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에뛰드를 치는데 녹턴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 감미롭고 템포도 좀 느리고 하나하나 너무너무 표현이 깃들여져 있고 그래서 너무 개성 있고 좋은데 과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볼까 조금 우려도 하기도 했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콘서트, 그러니까 리사이틀에서 보면 좋겠다. 좀 다르죠. 콩쿨이 아니라. 발라드 4번 연주. 발라드 4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도. 근데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얼마나 긴장했으면 콧물도 계속. 그러니까. 콧물 긴장하면 콧물을 흘린다고.
네, 원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감기 걸렸나 봐. 뭐 비염 약 좀 먹고 가지.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아니, 감기가 아니라 원래 긴장하면 콧물을 흘린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담도 얘기했더라고요. 어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콧물이 맑은 콧물이 나와서 이게 뚝 떨어졌다고. 네, 뚝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맑은 콧물이어서 다행이다. 닦지도 못하고.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아쉽다. 이 사람은 진짜 더 많이 올라가서 상도 타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아마 다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신 좀 더 연주를 듣고 싶은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좀 안타깝죠. 연주자님의 원픽은 누구였어요? 이번 콩쿠르에서. 저는 원픽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신의 개성이 강하면 오히려 콩쿠르에서는 그게 이제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호불호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훌륭한 연주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좀 안타까운 연주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토모하루 우시다가 이제 프렐류드 전곡도 녹음하고 하마마츠에서는 이미 뭐 여러 번 우승도 하고 무슨 작은 쇼팽 콩쿠르에서는 한 5번인가 5년 내리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차 때 폭발적이었어요, 반응이. 근데 2차 때 아니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쳐?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본인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칠다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이고 준비가 덜 됐던가 아니면 긴장이 됐던가 해서 자신의 매력은 거의 표현을 못했죠. 그러더니 그래도 얘가 아무래도 이 1차 때 너무 잘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너무 안타까웠는데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유신도라고 저도 그 친구는 되게 어린 친구인데 세상에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할 수가 없어요. 한음을 놓치질 않아요. 디테일이 근데 저는 약간 너무 그러니까 약간 숨 막힐 것 같아. 약간 근데 그게 흔하지 않은 퀄리티인 거예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퀄리티인데 마zu르카 그거 한음이 그냥 제가 폴란드에 가서 쇼팽의 속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극찬할 만한 퀄리티. 저의 세컨픽입니다. 미유신도는 저는 이게 약간 치면서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되게 뭔가 고통스러운 처연함이 느껴지니까 옛날에 아부제예바 우승했을 때가 좀 상기가 될 정도로 진짜 매력적인 피아니스트다. 어떤 부분에서 막 숨 막힐 것 같고. 저 진짜 숨 막힐 것 같아요. 제가 숨을 안 쉬고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미유신도는 그런 면에서는 그 나이에 이미 그런 마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근데 비슷한 매력의 그 아이미 코바야시가 줌으로만 레슨을 했대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이 사람이 라이브로 레슨을 받고 좀 조언을 받았으면 훨씬 스케일이 확 크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지난번 콩쿠르에 파이널까지만 오르고 이번에 이제 등수에 오르려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2015년도에 피아노를 관두려다가 그랬다고 쇼팽 하더라고요. 콩쿠르만 해보고 내가 관두자. 아예 피아노를 접자라고 했는데 쇼팽 콩쿠르 결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쇼팽 콩쿠르로 인해 내가 피아노를 계속 하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미 코바야시 연주 처음부터 좋았거든요. 그 특별한 게 있어요. 음악을 아름답게 하는 그 특별한 게 있는데 스케일적인 면에서 조금 더 화려하면서 확 압도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프렐루드에 제가 너무 극찬을 해서 간혹 어떤 소소한 클래식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는 추상적으로 코멘트를 하시고 아이미 코바야시는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하시냐 이랬는데 아니 느껴지니까 햇빛이 느껴졌다, 비가 느껴졌다, 막 고뇌하는 쇼팽이 느껴졌다, 막 죽음이 느껴졌다 이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프렐류드를 많이 안 쳤으니까. 그래서 아이미 코바야시 왔고 아까 말씀하신 줄리 부이. 줄리 부이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어디선가 CD를 틀어놓은 듯 너무너무 훌륭한 음반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콩쿠르는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크게 될 친구구나. 타고난 감수성과 음악을 이 표현해내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뭐가 있어요. 톤도 그렇고 가와이로 연주했잖아요. 그 친구도. 전 차라리 이번에 입상을
못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네. 그때도 21살이에요. 그죠. 4년 뒤니까. 네. 그래도 네. 그때도 어린 나이니까 그때를 좀 더 공략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번에 상을 탔으니까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있나요? 과거 입상자들이 또 나오면은 그쵸. 육둥이니까 나와서 1등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줄리브에. 근데 워낙에 저도 이 한엄한음이 너무 명징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너무 잘 정돈돼 있잖아요. 너무 밸런스가 너무너무 균형 잡혔는데 어떻게 제 17살인데 약간 저랑 동년배 그 연륜이 있었어요. 깊이가.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정돈이 돼서 찐머만이 약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찐머만 음반 같은 판타지를 또 이렇게 다시 유튜브니까 바로 들었는데 찐머만이 확실히 너무 잘 치긴 해요. 근데 근데 이 나이에 이렇게 정돈되고 균형 잡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특별했죠. 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왼손 오른손이 약간 어긋나는 그 타이밍. 연주. 아까 이 타이밍은 30, 40대 농익은 연주자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소수영 클래식에서 17살인데 37살의 성숙미가 느껴진다고 한 게 그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 학생들이 가끔 쇼팽할 때 따다 그거를 그냥 따다 자꾸 어긋나게 그 말도 안 되게 멋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음악에서 우러나와서 자신이 느꼈을 때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엇갈림이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17살 젊은 피가 많더라고요. 3명이나 다 결승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우라오 천재기 있어요. 오늘 좀 그렇게 쿡쿡 놀라요. 아니 그냥 이렇게 웃더니 그냥 치는 거예요. 천재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력적으로는 게보르기안이 가장 뛰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단순한 테크닉적인 실력이요. 카리스마도 그렇고. 근데 좀 무서웠어요, 저. 그러니까 게보르기안 굉장히 탁월한 피아니스트라 아마 좀 여성 피아니스트로 이제 휘날리게 되지 않을까. 콩쿨도 일단 40개 이상을 40개 이상이요? 네. 우승 및 입상을 했고 좀 게르기예프랑 같이 협연한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유리한 출발선에서 갔죠. 자신감이 뭐 뿜뿜 거의 그냥 이건 그냥 나한테 하나의 무대야. 근데 인터뷰에서 내가 그렇게 쇼팽이랑 나랑 맞는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그 얘기를 듣기 전에도 이 친구가 쇼팽이랑 잘 맞는지는 모르겠다. 맞고 안 맞고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 얼만큼 쇼팽의 음악을 잘 표현할까.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피아니스트인데. 근데 그래도 폴란드에서 쇼팽의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너무 화려하게 잘 치는데 쇼팽은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단점은 너무 얘기해버리면 그게 또 부각이 되니까 제가 이제 저의 톤을 잘 아시는 분들은 김윤경 피아니스트가 이 연주자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는지 혹은 약간 마이너스 되는 그런 코멘트를 하는지는 아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쇼팽과 잘 어울리는지 이 겨울바람은 러시아의 칼바람인지 폴란드의 칼바람인지 모르겠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러시아의 칼바람. 아니 그냥 좀 바람이 시베리아에서 나는 이 토네이도에 이미 휩싸여 날아갔어. 그렇게 치더라고. 맞아. 그래서 오히려 리스트나 맞아요. 프로코피에브 같은 게 훨씬 낫지 않나? 너무 이런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팽보다는. 이게 쇼팽 콩쿨 이거를 다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못 그러니까 17살 뭐 이런 러시아 코로나 이런 이전에도 어떻게 이렇게 생중계를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번이 제일 뜨겁고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음질이 너무 좋아서 모든 그 사운드 무슨 마스터 숨소리가 다 들리니까 연주자들. 모든 음향 팀을 불러다가 이제 다 잠 못 자고 이렇게 보시고 새벽마다 새벽 매일은 1시부터 아니었지만 5시. 막판에는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딱 유튜브 보다가 딱 12시에 시작했거든요. 그 0시.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보고 자면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그렇죠. 2주 반 정도 됐죠. 진짜 그쵸? 옛날이면 20일. 거기 안 가면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 좋아져.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진짜 뭐 어디 모르는 뭐 피아니스트들 다 엄청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여기 맞아요. 나온 사람들 다 맞아요. 남 같지 않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입상하지 느껴지고. 않아도. 네. 그래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저희 사실 이제 입상자, 우승자만 그쵸. 알고 팔로우업을 하고 이제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이랬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만의 페이버릿 원픽이 그쵸. 생기니까 네. 꼭 어디 우승을 했다가 아닌 그 사람을 계속 응원해 줄 수 그쵸. 있고 네. 좀 더 연주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지지 않았을까. 네. 네. 전 이번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영어가 중요하구나. 아, 영어요? 했어요. 왜냐면 모든 인터뷰를 다 영어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세상이 좋아지면 밑에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로 이렇게 아주 원활한 번역이 다 같이 근데 뜨면 동시통역 좋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해가 다 영어를 그렇죠. 하고 영어를 네. 공용어로 쓰는데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12명 다 모아놓고 쇼팽 토크 하는데 이제 영어가 이게 좀 느낌이 거기서 영어가 진짜 모국어인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 연주자들 짧은 사이에서. 영어로. 네. 근데 거기 재밌었던 거는 그 하우라오는 영어를 처음에는 했어요. 자기 뭐 이렇게 간단한 건 영어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힘겨워지니까 그거를 우승자가 브루스 리우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어요. 중국말도 하니까. 네, 중국어로. 같은 중국계니까.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구나. 근데 뭐 그렇게 그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연주하는 것만 보다가 제가 입을 여니까 저런 캐릭터였네 해서 그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곱던데요. 하우라고 이렇게 보면 치는 거 보면 조금 거칠기도 하고 그런데 말하는 게 되게 고와서 소년이에요. 소년 정말. 아직 애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왜 보통 이건 피아노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너무 얌전하신 분인데 운전은 좀 거칠다던가 맞아. 그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피아노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는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좀 그런 좀 상반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저 지금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똑바로 눈을 맞추시면서 말씀하셨길래 내가 운전하는 걸 보셨나? 되게 찔려서 왜 나를 보고 말씀하시지? 왜 제가 좀 운전을 좀 터프하게 하거든요. 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까 있죠. 맞아, 이렇게 너무 고와 보이시는데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무조건 한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것도. 연주도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연주도 그 알렉산더 가지프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이탈리아 사람이라 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스페인 가르시아 그 친구도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도 재밌더라고요. 옆집 약간 청년, 슈퍼에서 나온 듯한 청년. 그 분홍색 티를 정말 온라인 보니까 그 교회 소리타도 후덕한 고깃집 사장님 같다고 그런 얘기가 그게 젊을 줄 몰랐어요. 24살인가 5살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조성진 씨랑 같이 사진 찍은 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인가 막 이러면서 소리타도 소리 좋다 소리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참 잘 만들어내. 좀 왼손이 대단하더라고요. 왼손으로 칸타빌레를 하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타. 약간 대위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저 소리타 처음부터 좋았어요. 또 궁금한 게요. 그 피아노를 고르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파치올리로 우승한 게 별로 그 전에 없었던 일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죠? 야마가 한 명인가 누가 있어요. 아부제이바가 야마예요. 그래요? 이번에는 근데 야마는 오히려 본선에서 별로 안 보이고. 본선에 없었죠. 야마가. 없었나요, 아예? 시게루 가와이하고 파치올리 있었고 스타인웨이 있었고. 우치다가 야마로. 우치다가 야마였던 원래 피아노 콩쿠르이 이렇게 피아노를 골라요? 그런가요? 다른 콩쿠르는 그렇지 않아요. 쇼팽 스타인웨이만. 콩쿠르는 근데 이것도 쇼팽 콩쿠르가 다양한 피아노로 기회를 준다라는 것보다는 장사 속이 아닐까요? 이 아닐까.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아까
재활 고수들이 이렇게 그 라이브 보면서 올려놓더라고요. 가와이 부장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가와이에 있는 그러니까 시게루 가와이에 거기 무슨 회사 임원이 여기 와 있고 막 그랬나 봐요.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 이번에 조성진 씨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딱 알아보고 그렇죠. 객석에 조성진이다 막 이러고 매의 눈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정말. 보통 이제 톤 자체가 좀 다 다르니까 피아노마다. 그리고 이미지가 야마하나 이제 일본 피아노인 야마하나 가와이에 비해서 스타인웨이가 낼 수 있는 그 약간 그 위에 그 탑 10%의 특별한 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터치에 따라서 굉장히 스타인웨이는 가면을 쓴 듯 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유연성이 톤에 있어서 야마하나 시게루 가와이가 조금 덜하다라고 저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인웨이가 워낙 뛰어난 악기라 스타인웨이로만 우승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뭐 줄리 부이도 그렇고 파치올리도 그렇고 너무 연주자들이 그 피아노로 아름답게 연주해서 다른 시게루 가와이도 이혁한테 뭔가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줄리 부이도 시게루 가와이였나요? 줄리 부이가 덕을 제일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정말 톤이 잘 맞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연주자가 본인이 고르는 거예요. 본인이 고르는 거예요. 그럼 더 그 뛰어난 악기를 고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편한 거. 왜냐하면은 악기 자체는 뭐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조금 훌륭하더라도 악기의 건반의 무게, 이 건반의 터치감, 내가 쳤을 때 조금 더 나에게 편안하게 입혀지는 그런 것들. 같은 뛰어난 옷이라도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옷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신문 기사 이렇게 난 거 보니까 이게 피아노를 스타인웨이는 워낙 많이 고르는 피아노니까 그건 별다른 특전이 없는데 다른 피아노는 우리 피아노를 해주시면 뭐 거기 신문 기사에 따르면 뭐 차와 기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식사를 뭐 다 제공하겠다 뭐 이런 조건이 되게 우대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번에 봐도 파치올리가 이렇게 우승을 했고 브루스 류가 파치올리로 저런 음색을 무대에서 들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파치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워낙 톤이 좋지만 그러면은 파치올리 한 대는 무조건 브루스 류한테 가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마무시한 홍보가 되는 거죠. 스타인웨이 독주 체제에서 이제 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피아노 회사들의 경쟁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막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콩쿠르이 되게 다양한 피아니노들이 재밌었어요. 피아노도 안배했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아 진짜. 뭐 보니까 시게루 가와이 8명 중에 맞아요. 피지올리가 셋, 피지올리 둘인가? 파치올리가 3명이요. 파지올리 3명, 시게루 가와이 2명, 스타인웨이 3명인가? 이런 식으로 뭐 안배를 했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결과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국적 안배, 또 사실 과거 스펙도 안배. 안 볼 수도 없죠. 근데 또 브루스 류가 사실 그렇게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했다는 건 또 특별함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상이 많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뭐 1, 2, 3, 4, 5, 6등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리면 온갖 상이 그러니까 거기 그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뭐 소나타 특별상 중에 소나타 마주루카 이렇게 있었는데 폴로네이스가 없었고요. 폴로네이즈 이번에 없었죠. 수상자가 없었고 관객상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발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지만 무슨 다른 번외 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진짜 폴란드 사람한테 유리해요. 아무래도 폴란드 콩쿠르라서 그 폴란드 그 야쿠 쿠슬릭인가 그 사람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온갖 상을 막 바리바리. 국민 스타 됐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폴란드 피아니스트 중에서 제일 잘 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있고 또 폴란드 피아니스트 중에 파이널에는 못 올라갔지만 가장 잘한 사람한테 주는 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오트르 알렉셰비츠인가 뭐 그 사람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폴란드, 벨라루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의 대표 피아니스트한테 주는 상이 또 너무 있어요. 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다 각 그런 뭔가 기부를 하면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시상을 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뭐 어느 집안에서 뭐 얼마 기부해서 뭐 주고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되게 여러 사람이 기부를 했는지 엄청 긴 이름으로. 근데 이것도 폴란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폴란드 그 야쿠비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하마마츠 시장이 일본의 하마마츠 시장이 우승자한테 주는 상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파이널에 올라간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사람한테도 상을 줘요. 그거는 JJ 준리 V가 받았고 파이널에 올라간 사람 중에 가장 젊은 여성 피아니스트도 상이 있어요. 네. 에바 게보르게.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니까 다 하나씩 받았네? 다행이죠. 2억도 뭐 하나 받았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생각이에요. 2억은 받은 게 없나 보죠. 네, 거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뭐 아틀란타 쇼팽 협회에서도 또 얼마를 기부를 해서 그 이름으로도 또 주는 상이 있고, 그러니까 온갖 그런 작은 번외 상이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이혁 피아니스트는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죠. 그렇죠. 이혁 피아니스트 그렇죠. 이름을 전혀 몰랐던 많은 분들, 맞아요. 클래식 많은 전공자들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네. 이번에 한 번쯤은 다 그럼요. 이제 이혁이라는 네. 그 네. 이름을 네.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이혁 씨가 제일 많이 이제 파이널까지 가긴 네. 했지만 다른 본선에 연주자들도. 올라간 연주자들도 많이 알게 됐죠. 이번에. 네, 각각 팬층을 이제 확보하게 그렇죠. 된 것 같아서 네.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최형록 씨의 생일이 11월 18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네. 왜냐면 그날 한국에서 공연을 한대요. 프로코피에프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생일이기도 해서 더 특별하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팬들이 많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이혁 또 오면 이제 이혁 이러고. 그렇죠. 김수현 씨도 원래 그 몬트리올 콩쿨에서 우승한 걸로 또 이미 이게 잡혀있던 공연이 있어서 11월에 아마 내한에서 공연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영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쇼팽 콩쿨의 감동을 공연장에서. 근데 또 콩쿨에서의 연주와 그 콘서트홀에서 이제 콘서트 리사이트를 할 때 연주는 좀 다르다면서요. 마음가짐이 일단 다르잖아요. 평가를 똑같이 받기는 하죠. 관객도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근데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무대가. 그쵸. 연주회장에서의 그냥 그런 자유로움이 연주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 좀 더 플렉시블해질 수 있고 더 많이 표현하고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도 할 수 있는 그냥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무대인데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딱 요번 쇼팽 콩쿨 얘기는 아닌데 근데 과거 쇼팽 콩쿨 우승자인 그 들으셨죠? 윤디리. 윤디리 중국 피아니스트. 최연소 사실 우승자였던 18살. 근데 중국에서 성매매 그 파이널 발표 날이죠. 발표 날 그랬나 봐요. 발표 날 딱 체포가 된 거예요. 공안에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냥 뭐 스타의 몰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연주도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얀 길을 걷고 있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불성실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이번 막판에는 거의 바닥을 치는 쇼팽 콩쿠르 관련해서 가장 화제의 눈물이 된 게 브루스 리우가 아니라 윤디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씁쓸하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 어떤 뭐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상이 그렇겠지만 그 상으로 인해 일단 스타덤에 오르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 네임 밸류와 그 가치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제 사람들과 나에게 증명해가면서 정말 어떻게 앞으로의 이제 삶을 음악가로서의 삶을 또 그냥 사람으로서의 이거를 어떤 퀄리티를 유지해 나가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탑에 있다가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우승이 의미가 있지만 또 동시에 그러니까 우승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콩쿠르 안 나가고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조금 나를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는 걸 이제는 좀 멈춰도 되겠다라는 안도를 연주자한테 주는 거예요.
뭐 콩쿠르 우승했다고 그 다음 연주가 훌륭하지 않아도 되냐 이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승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진출했던 7명 모두에게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자신의 연주가 이미 송출이 돼서 알려지게 됐고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뜻깊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겠지 않을까. 윤디리의 이런 행보를 보다 보니 네.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암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어도 연습 안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곡을 다시 치려고 해도 못 치는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그리고 관객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실 2015년도였나요? 그때 한국에 내한공연 와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죠. 그때는 뭐 아예 오케스트라까지 멈췄으니까 환불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티켓 그것도 뭐 본인이 우승을 했던 쇼팽 피아노 콘체르트 일본을 연주하는데도 네. 중간에 막 오케스트라 틀리고 연주 멈춰버리고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너무 안타깝죠. 프로페셔널이 아닌 거죠. 그쵸. 사실은. 근데 집에 가서 또 무슨 헬로윈 맞아요. 호텔 들어가서 또 헬로윈 하루이 파티하고 이런 건 또 올리고 이러니까 이제 네.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근데 진짜 윤디리가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진짜. 또 미소년이잖아요. 잘생겼었지. 저 팬미팅 이런 거 취재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때 한국에서도 팬이 많아서 쇼팽 콩쿠르 우승자에다가 진짜 미소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팬들이 몰려서 막 사인 받고 막. 그래서 제가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쇼팽 콩쿠르 딱 이렇게 성대하게 막 이렇게 열렸는데 한쪽에서는 과거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는데 그렇게 몰락했어요. 그런 게 딱 보이니까 네. 역시 이것도 인생이구나. 모든 결론은 인생으로 오늘. 그러네. 올라갔다고 자만하지 말자.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조성진 연주자 같은 경우에 중심을 잘 잡고 가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캐릭터도 그렇고 어찌 보면 되게 이성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좀 차갑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걸 다 중심 잡고 또 본인 스타일을 계속 내더라고요. 쇼팽 콩쿠르 때랑 지금이랑 스타일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나름 또 이 전략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쇼팽 콩쿠르 우승자로 뭐 크리스찬 찌머만 같은 경우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본인도 그렇고 그런 타이틀이 있지만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그거에 국한되기 싫으니까 일부러 다른 레퍼토리로 앨범을 내고 이제 지금 한 시간이 지나면서 쇼팽 레퍼토리로 또 앨범을 낸다는 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현명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쇼팽 콩쿠르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2015년에는 어땠지? 그러고 또 다시 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성진 결선 영상 보니까 그 이틀 전에 봤을 때인데 1,4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뷰가.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댓글들도 막 그런 거예요. 막 이번 거 듣다가 뭐 다시 들으러왔는데 역시 최고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할 만큼 미스터치가 없어요. 그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테크닉적으로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고 그러면서 또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쫙 하는 그런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댓글들이 어쨌든 야 정말 레전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우승할 만하다. 우승할 만하다. 요번에는 다 되게 잘하고 좋은데 딱 아까 말씀하셨지만 얘는 1등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참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로 다시 역주행해가지고 예전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전자의 이 사람 얘는 그러면 그 전에 뭘 했지 이러고 이 사람의 다른 영상까지 또 찾아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스미노의 그 카틴인가 그것도 찾아서 봤는데 그 작은 별 그 변주곡을 자기가 몇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에 참 천재들이 많죠. 인생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도 생긴 대로 살자. 쇼팽에서 시작해서 인생.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그런 동생들이잖아요. 게보르 비앙이나 준리브이나 라이오
야, 나 고2 때 뭐 했지? 생각해보면은 애들이랑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이렇게. 그쵸. 네. 열심히 엄마한테. 들으셨겠죠, 뭐. 네. 클래식을.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쇼팽 콩쿠르에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고 있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럼 또 4년 후에 열리나요? 이제 4년 뒤에 네, 열리죠. 2025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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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지난 며칠 동안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행복한 시간을 네. 근데 이제 좀 잠 좀 주무셔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좀 도망가고 싶은데 제 본연의 이제 콘텐츠로 돌아와야죠. 네. 네. 근데 그 클래식 그 소소한 클래식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쇼팽 거의 뭐 공식 통신원처럼 이렇게 하셨지만 네. 평소에는 또 다른 클래식 콘텐츠들이 굉장히 네. 재밌었어요. 클래식 이제 이야기, 네, 네. 작품들을 피아노에서 제가 네. 직접 네. 설명도 해주고 그냥 쉽게 얘기해요. 네. 저는 격식 차리는 걸 제일 싫어요. 그렇다고 격식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클래식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아프라고 작년에 이제 엘리제를 위하여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해 줬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채널이 좀 발전을 하고 그냥 레슨 때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누가 쳐오면 이걸 좀 더 잘 치기 위해서 학생이 아닌 아티스트처럼 피아니스트처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그냥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차이를 느끼고 네. 일반인들은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그냥 아름답다고만 알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초보와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 재밌었어요. 제가 조금 이 숨겨진 엽기적인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네. 어릴 때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아무도 안 시켜주길래 제가 스스로 제 채널에서 막 연기를 네. 뭐 그 예능처럼 학생 연기하는 것도 있고요. 초보 흉내를 내는데 그게 이제 제가 초보나 정말 준비를 안 해온 학생을 봤을 때 느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재현해내는 거지 뭐 혼자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콘텐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샘솟는 듯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쇼팽 콩쿨 같은 큰 이벤트가 있는 게 사실 좀 도움이 돼요. 이번에 그쵸. 그냥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뭐 전달을 해주자. 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겠지. 근데 감사하게도 음악 모르는 분들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제 채널에 음악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인 우리 후배들도 이름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외국의 피아니스트들도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아서 좀 피곤하고 힘들었긴 했는데 좀 의미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저도 이번을 계기로 구독 버튼 눌렀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보 아마추어 그거 봤을 때부터 눌렀어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제가 들어가서 이제 누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댓글도 가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뭐 나와주신 마지막으로 뭐 소감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 있으세요? 쇼팽 콩쿨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냥 저는 이번 쇼팽 콩쿠르가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제가 이제 팟캐스트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이 취미가 약간 외로운 취미이기도 한 게 사실 뭐 축구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막 같이 얘기할 사람이 많은데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좀 많지가 않아서 이제 혼자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번 쇼팽 콩쿠르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뭐 채팅방에 있는 수많은 문장들도 보고 하면서 전 되게 뭔가 공유하고 있다. 또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여실하게 느낀 기회가 돼서 뭐 이 취미 당분간은 계속 사랑하며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계속 가셔야죠. 근데 제 채널에 쇼팽 콩쿨로 이제 애호가들 분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또 일반 대중분들도 그런 어떤 플랫폼에서 음악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악을 연주를 듣고 또 제 코멘트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시면서 뭐 조금 이제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음악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클래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가 상당히 재밌었고 좋았어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더 가질 거고 클래식 음악은 좀 우리들만의 축제라는 게 아직도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좀 싫어서 소소한 클래식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일반 대중이 표를 사서 직접 대면으로 이제 연주를 또 보러 공연장으로 갈 거고 그런 장을 계속해서 소소한 클래식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지난주에 끝난 제18회 쇼팽 콩쿠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용경 피아니스트, SBS 이경원 기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